네, 안녕하셨어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닥터금의 비뇨의학 시간이고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서울 N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재승입니다. 네, 잘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 이 섹션에 조금 나오다가 이제 또 안 나오다가 간만에 불러주셔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좀 밤 시간대로 하니까 좀 나오실 수가 있네요. 얼마 만이죠? 거의 뭐 1년 1년?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준비해온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비뇨의학 전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은 뭐 비뇨의학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의학 전반, 뭐 그냥 사회 문제, 뭐 저희 생각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가 있는데 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그렇고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를 하지만 뭔가 치료에 만족을 못 느끼고 약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가 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 닥터금의 비뇨의학 채널에도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전에 다룬 클립들이 꽤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비뇨의학 특공대에서도 좀 쌓여 있죠. 네, 전 안 한 지 꽤 돼서 닥터금 채널로 많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생각나는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립선. 이게 이제 샘선자인데요. 그게 선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소변 나오는 라인이냐, 어떤 선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전립샘이라는 말로 순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립선, 갑상선처럼 이제 샘 조직, 어떤 정액도 조금 만들 수 있고, 당연히 남성만 갖고 있는 장기이기도 하고요. 남성에게는 방광 바로 아래 요도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괄약근이 숨어 있는 그런 역할도 해서 그 요실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상 크기는 평균 젊은 남성의 경우 한 20g, 20cc, 20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정도. 그러니까 작은 호두, 살구, 밤톨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왜인지 모르게 안타깝게도 노화와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립선 비대해진다,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액의 한 30% 정도를 만들어내는 샘 조직이기도 하고요. 전립선액이 정자, 영양 공급도 하고 또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도 해요. 여성분들 방광염이 많죠. 남성은 방광염은 거의 없고 전립선이 그 앞에서 수문장처럼 지키면서 자기가 전사하기 때문에 전립선염이 많습니다. 각자의 애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 가지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노소불문, 그 감기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립선 염증, 그리고 노화와 함께 온다라고 생각하는 전립선의 비대증, 그리고 운이 나쁜 중장년층의 남성이 생기는 전립선 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서로 겹치거나 뭐가 오래되면 뭐가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별도의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분명히 제가 만든 건데 네. 무슨 스스로 다 해오신 것처럼 술술술술 나오는데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립선 염증, 비대증,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 항상 그 그림과 슬라이드로 시작을 하곤 합니다. 전립선 검진은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PSA, 종양 표지자를 불리기도 하죠. 이거를 통해서 전립선 암 여부를 보는 종양 표지자로 쓰여진다 말씀을 드렸고, 소변 검사를 하는데 단순히 소변에 염증, 혈류가 있나 없나도 분석을 하지만 오줌 줄기와 잔뇨량을 체크하기 위한 요속 잔뇨 측정을 하고, 또 PSA만큼 중요한 검사가 항문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 전립선은 직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촉지가 가능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 어떤 전립선 암 여부를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전립선의 크기, 비대증이 어느 정도 심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마사지액을 받음으로써
전립선액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립선염이 진단되기도 하고요. 또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배뇨장애 또는 하부 요로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문지인을 통해서 열심히 환자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고 또 IPSS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곤 합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되게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질환이죠. 너무 슬픕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소변 줄기가 좀 약해지는 어떤 날이 올 수 있겠죠. 그거를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상실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약은 끝까지 계속 먹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노화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비대증이 오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있고 참기 힘들고 자다 깨고 소변 빨이 약해진다 이런 식의 증상이 느껴지거나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시면은 가끔 좀 자세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이라는 그 조직이 진짜 커져 있는가, 아까 20g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루드하게는 1.5배 한 30g 골프공 크기 이상이 되면은 비대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크기보다도 증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큰데도 소변 잘 보는 분은 사실 시간을 버는 것이고, 뭐 30, 28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소변을 굉장히 못 보는 분은 좀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 때문에 압박이 돼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것과는 또 별도로 결국 괄약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막혀 있다가 소변 볼 때 신호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그런 수위근이 아니고 자율신경계 영향을 받으면서 찰컥하고 수도꼭지가 시원하게 열려야 소변이 쏴 나오는데, 이게 힘이 들어가서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잘 안 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대증이랑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50대부터 이렇게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50대 유병률을 한 25에서 40% 정도로 보통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도 보고가 되곤 합니다. 연령 따라서 증가해서 60대 한 60%, 70대 70% 정도의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대증에 의해서 증상, 배뇨장애 또는 하부 요로 증상이 생기는 기전은 나중에 그 어떤 약의 치료 효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대증이 메스, 덩이가 커져서 요도를 짜부러뜨려서 압박을 시킴으로써 그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해부학적인 요인을 한 가지로 들 수 있고,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어떤 전립선 내에 분포하는 교감신경, 알파-1 수용체에 의한 평활근의 어떤 수축, 어떤 역동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배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그 하부 요로 증상들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구가 막혀서 배뇨 장애, 그 보이딩 심텀이라고 하는데 배출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방광이 자극됨으로써 어떤 스토리지 심텀, 저장 증상 같은 게 생기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장 증상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과민성 방광에 해당하는 요절박, 빈뇨, 야간뇨 등의 증상 등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배뇨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막혔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줄기가 약해지고 배에 힘을 줘서 봐야 되고, 소변을 보다가 중간중간 끊어지고 변기 앞에 있으면 바로바로 안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배뇨 증상으로 불려집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수술을 계획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겠죠. 소변을 얼마나 시원하게 잘 보는가, 잔뇨가 얼마나 남는가, 한 번에 얼마큼의 소변을 보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애초에 혈액 검사로 암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초음파로 전립선의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로 암이 의심스러운 단단한 게 만져지진 않는지도 보게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주관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병원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겠지만요. 문진표가 딱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내용들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 지표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이제 쓰는
무기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이제 기전에 따른 무기인 것이죠. 하나는 아까 전립선이 잘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인지 모르게 힘이 자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힘을 좀 풀어주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시도하는 약이 뭐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데요. 알파 그 효현 신경 작용이 너무 강해서 계속 힘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걸 차단하면은 조금 더 전립선이 시원하게 열리기 때문에 소변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오고 잔뇨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장년층에서는. 그래서 좀 이따가 약 이름들을 한 번씩 불러보면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알파 차단제가 가장 1차 약물요법 두 가지 약제 중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기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전립선의 크기와 무관하게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cc 정도 되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전립선 크기임에도 배뇨장애가 하부 요로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도 쓰기가 좋고 전립선이 크신 분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쓰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출구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요도를 열게 해줌으로써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하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특징으로는 약을 복용하고 나서 대개 효과를 좀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3일 정도,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종류들을 써봤는데 탐슬로신 앞에 있는 영문으로 된 거는 성분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괄호 안에 써놓은 거는 약제의 상품명인데 오리지널 약제 국내 시판 중인 약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루날디, 탐슬로신, 알프조신, 자트랄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실로도신, 트루페스, 테라조신 계열은 하이트린, 독사조신, 카드라엑셀, 나프토피딜, 플리바스. 이거 제가 빼먹은 게 혹시 있나요? 아니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맞는 것 같죠. 네네네. 각각의 약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이유는 특성들이 다 있을 것이고 뭔가 각각이 작용하는 기전 또는 증상에 따라서 효험을 볼 수 있는 군이 따로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 원장님은 주로 어떤 약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제일 많이 이제 뭘 쓰는 것 같으세요? 저는 플리바스라고 하는 나프토피딜 약을 많이 쓰는데요. 뭐 의미적으로는 플리바스가 조금 방광 안에 있는 수용체도 조금은 그 작용을 해서 방광 자극 증상, 뭐 과민성 방광 증후군에 대한 그런 증상도 좀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실제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모르겠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부작용이 제 기준 제가 썼을 때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난하게 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도 비슷하고요.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쳐놓은 것들을 제가 선호하는 약들이긴 한데 모든 약들이 다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약들이죠. 제일 월드와이드하게는 아마 탐슬로신의 어떤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고요. 그럼요. 그리고 자트랄, 알프조신이라고 하는 약하고 하이트린, 카드라엑셀 이런 거는 약간 그 선택성, 그 배뇨기관에 대한 전립선 방광에 대한 셀렉티비티가 좀 떨어지는 약이죠. 예, 투박한 1세대 약이라고 1세대 약이라고 보면 되기 혈압도 좀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요거의 부작용을 여기 써놓은 게 기립성 저혈압, 무기력증,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이 알파1 리셉터 교감신경이 뭐 우리 비뇨기 쪽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에 작용했을 때는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카디오베스큘라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겠고 또 만약에 너무 그 선택성, 셀렉티비티가 높은 것들을 쓰면은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이 또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늠을 해서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약들의 조금 간단한 특성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선택성이 없는 약제들, 1세대 약제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하이트린, 카두라, 자트랄 요 세 가지 녀석들 계열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여진다고 했던 탐슬로신, 하루날디 같은 계열의 약제는 뭐 한미탐수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네. 알파-1A 리셉터의 어떤 선택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알파-1A의 선택성이 매우 높은 약제, 이 알파-1A가 주로 전립선 이쪽에 많이 분포하고 세미널 베시클 정낭에도 분포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녀석의 특성은 어떤 그 배뇨 증상을 그 아주 좋게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고 다른 심혈관계 부작용은 적은 반면에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덜 나타나겠죠. 네. 대신에 이거는 거의 무슨 그 뭐라고 하죠? 정액은 거의 안 나오겠죠. 네, 마른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받아들이기 관점의 차이고 약을 끊고 일주일쯤 지나면은 다 그 반감기 지나서 빠지기 때문에 그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떤 분은 처리하기 편해서 좋다. 어떤 분은 답답하고 뭐 아무튼 기분이 별로다. 예전에 어떤 분은 배뇨 개선 및 네. 어떤 그 불임 아, 대체 목적으로 이 약을 쓴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와, 네, 그래서 괜찮군요. 임신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음, 어떤 트루패스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연 원장님이 얘기하신 플리바스, 이 녀석은 선택성이 있는데 알파-1D에 죄송합니다. 네. 알파-1D의 선택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방광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알파-1D 수용체이기 때문에 그 아까 저장 증상 있죠. 소변 볼 때 시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소변을 참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평시에 행하는 행동인데 그게 300, 400cc 정도를 충분히 어려움 없이 모아야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방광이 예민한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실제로는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탐슬로신 계열을 1차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만약에 탐슬로신을 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디오베스큘라 리스크가 있거나 무슨 그 기립성 저혈압이 심했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트루패스로 바꿔서 해드려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된 증상이 좀 전에 말씀하신 스토리지 심텀 또는 과민성 방광과 비슷한 그 증상들 있잖아요. 네. 자주 보고 급하고 밤에 깨고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다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플리바스를 드려보기도 합니다. 플리바스가 상대적으로 좀 순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여러 부작용들이 좀 덜한 편이죠. 네. 뭐 그 기립성 저혈압 빈도 좀 낮고 네. 역행성 사정도 좀 낮은 편이고 네. 그런 걸로 알려져 있어서 무난한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들이 다 좋은 약들인데 허가받은 어떤 그 환자분의 주 증상 그리고 부작용 여부들을 따져서 하나씩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임상, 담당하는 주치의의 경험에 따라서 이런 약을 사용하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두 번째 약제는 이제 알파-1 효소 억제제인데요. 네. 질문 주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강시님이 오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알아볼 데도 없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주도인데요.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병명을 받았는데 서울 상급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다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7월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힘듭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선생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 지금 강신님 같은 분들 어떤 질문 또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네. 어제만 해도 이분도 제주도에서 진단이 되셨다는데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 그리고 검사들을 했는데 제주대병원에서요. 네. 3기가 의심된다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주대병원에서 어떤 그 실정인지 모르겠지만 상급병원 또는 서울에 있는 네. 큰 병원으로 가라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대요. 제주대병원은 3차 병원이 아닙니까? 3차 병원이죠. 아. 근데 아마 어떤 여건상 수술을 진행하기가 힘들었는지 또는 네네네네.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하기 힘들었는지 그렇게 해서 어제 밤에 네. 전화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거의 같은 케이스네요. 네. 저희 아버지도
전립선 네. 암으로 지금 몇 달째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네. 기관 절개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상태가 호전이 돼서 네. 이걸 트라키오스토미한 걸 닫아야 될 때가 됐어요. 네, 네, 네. 그거를 계속 두면은 약간 뭐 그 그래뉴로마 티슈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간단한 걸로 바꾸고 후두 부위를 이제 꿰매주고 네. 이비인후과에서 해야 되는데 음. 그거를 해줄 병원이 없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음. 아, 이거는 삽관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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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도 이제 밀려서 네. 한 2, 3개월 뒤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지금 뭔가 안타까운 일이네요. 안타깝고 오히려 대란 네. 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일단 강신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은 일단 위치, 과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상세불명이라는데. 근데 뭐 그걸 정확하게 안다고 저희가 또 어디로 가세요? 찝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팁이 있다면은 외래 진료가 블락된 병원들이 많아요. 대학병원들이 그런가요? 신원을 아예 막은 데들 아, 아산병원 그럴 거고 그 정도의 상급 병원들은 네. 좀 막혀 있는 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의료진의 수준도 좋고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 빅5에 들어가진 않지만 외래를 들어갈 수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방광, 암 새로 진단되는 환자분들을 네. 여기저기 저희가 다 의뢰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보통 방광암은 빨리 봐주거든요. 그렇죠. 전립선암에 비해서 급하니까. 급하기 때문에 요로상피암은 빨리 봐주는데 그래서 저는 건대병원에 연락을 해서 했더니 거긴 좀 빨리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 좀 일원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제공하면 더 좋기는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 발품을 팔더라도 병원에 전화를 해서 신원을 지금 빨리 볼 수가 있는지를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 근데 7월이면은 또 2달, 물론 3개월. 기다리는, 네. 3개월 기다리시는 시간이 너무 애타는 시간이겠지만,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투 트랙으로 뭐 이게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대학병원들 수소문해서 보시면서 검사는 제주대 병원에서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 뭐 영상 검사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어떤 무슨 과로 악성 신생물 암이 의심된다는 건데 그냥 괴질이라는 병명보다는 좀 특정할 수 있으면은 과를 잡는데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답을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참 실정이 그렇게 갑자기 2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네요. 얼른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쿠쿠프리님 질문은 저희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해서 최근에 영상을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올렸었거든요. 뭐 김명 교수님이나 한병규 선생님이나 전립선 비대증 시술 새로 나온 것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약물 치료하고 시술에 준하는 거, 그 다음에 수술, 골드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뭐 TURP, 홀랩 같은 거,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이따가 약물 치료에 대한 걸 좀 마치고 나서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뭐 비욘디 채널에도 몇 개의 클립이 있고 제 채널에도 갈무리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라도 좀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밍밍이 귀여워님,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노화에 해당하는데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깁니다. 너무 운이 좋은 거겠죠. 근데 안 생기는 사람보다 생기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이 더 메이저하다, 더 친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 생기는 방법은 글쎄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뭐 서구형 식습관, 뭐 육류 섭취가 많은 그런 것들이 전립선을 더 크게 한다, 전립선 안에 기름기가 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는 미래에 전립선이 비대증을 피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고기를 안 먹는 인생을 살겠어. 이것도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먹었는데도 전립선 커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쉽네요. 네, 해피바이러스님 저희도 반갑고요. 네, 제가 연재승 선생님을 자주 꼬셔서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깨시면 야간요이긴 합니다. 그렇죠. 원래 안 깨야죠, 한 번도.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정도까지는 너무 저희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약간 적응해서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한 번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 이런 식의 약간 통설이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야간요 얘기도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또 같이 설명드릴게요. 엔젤님, 전립선 비대증 약이 혈압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 알파 차단제의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전립선 약을 자기 전에 드세요 뭐 이런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비대증 환자분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선택성이 좀 높은 약들을 최근에는 쓰는 추세이고 아까 1세대 약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뭐 안 좋은 약이라기보다는 2세대가 더 독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편의상 1세대, 2세대로 뭐 구분을 한 건데요. 1세대는 그냥 non-selective 그 알파-1 리셉터를 전체적으로 블럭을 하기 때문에 배뇨 증상 개선도 있지만 또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어떤 부작용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성이 있는 탐슬로신, 나프토피딜, 실로도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증상을 봐가면서 쓰는 것이 좋다. 그런 걸 굳이 편의상 2세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즘은 거의 그 선택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거기에다가 전립선 크기가 크거나 이런 분들은 요 약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1차 약제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1차 약제는 그 알파 채널 블록, 알파 차단제고요. 두 번째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영어 약자로 5ARI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약은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그 알파 환원 효소라는 거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DHT가 전립선 크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변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 환원 효소를 억제한다 이렇게 작용 기전이 되어 있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알파 차단제가 어떤 역동학적인 요인 막혀있는 걸 뚫어주고 이런 걸 해결해 줬다면은 이 5ARI 계통은 해부학적인 요인 커진 거를 줄여주는 어떤 그 전립선 상피세포의 자연사를 유발을 시켜서 전립선 크기를 어떤 연구에서는 한 15에서 25%를 축소시키고 크게 보면은 한 50%까지 6개월 이상 사용 시에 40~50%를 감소시킨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절대적인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가지 약제 종류가 있죠.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성분명, 상품명으로는 오리지널 프로스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타스테리드 계통. 상품명은 GSK에서 나온 아보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고 둘 다 특허가 만료된 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얘네들은 탈모 치료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모약으로 복용을 하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전립선 다이어트 약이죠. 전립선의 먹이를 만들어지는 걸 차단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는 신경학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3일 먹으면 효과 나타나고 끊으면은 뭐 일주일 사이로 효과 사라지고 이런 거라고 친다면은 얘는 전립선을 다이어트 시키는 거니까 먹이를 차단하는 거니까 6개월 이상 장복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뭐 많게는 20~30% 부피가 줄어든 상태고 약을 유지하면 유지가 되고요. 약을 끊으면은 또 6개월에서 한 1년에 걸쳐서 다시 요요 현상이 옵니다. 원래 크기로 커지고 뭐 원래 더 커질 운명의 전립선이라면 점점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커지기 전에 약간 잡아야겠다 싶으면은 이 5알파 ARA 약을 스타트해서 꾸준히 복용하는 게 전립선을 더 커지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크면 클수록 30cc 이상 비대증일수록 뭐 PSA 수치가 높을수록 비대증이 그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증상 호전에는 알파 차단제가 즉각적인 호전 도움은 될 거고 진행의 예방을 위해서 이 크기 줄이는 약이 도움이 될 텐데 예전에 중요한 연구 그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약을 같이 사용할 때 좀 더 증상 호전 및
더 커지는 걸 막는 게 극대화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약에서는 그 두 가지를 복합제로 만들어서 한 번에 복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직관적으로 1차 약물요법에 두 가지 약제가 있는데 즉각적인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알파 차단제, 장기적으로 진행 예방을 위하고 크기를 줄여서 효과를 도모하려면은 5-ARI 계열을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 약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네네. 그 탐슬로신이 0.2mg이 기본 용량이고 0.4mg이 나오거든요. 그 약제하고 아까 그 도타스테리드, 아보다트라고 하는 약이 복합제가 출시가 되어 있죠.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출시가 돼서 한 2년 전부터인가요?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듀오다트라는 건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약이 하나가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고 알이 약 크기가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 네, 넘김이 힘들다고 하는 넘김이 분이 계세요. 힘든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루 한 알만 드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5AR을 써도 정액량이 좀 감소를 조금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저는 하루나를 잘 안 쓰는 게 역행성 사정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하셔서 네네. 듀오다트에 하루날이 하필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효과는 좋지만 소변은 시원하지만 그 사정이 안 된다는 분이 많이 계셔서 그게 중요한 분 혹은 목 넘김이 쉽지 않은 분들은 기존으로 약 2개를 쓰고 그냥 한 알로 딱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고 약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생기니까요. 너무 진짜 밥처럼 약을 먹게 된다 그런 경우는 개수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듀오다트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생님하고 저의 그 관점이 또 달라지긴 하는데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역행성 사정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특히 미혼이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중요하고 먹을 일이 없죠, 근데. 지금 뭐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서 아하. 그래도 그 저희 주치 그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그런 걸 꼭 물어보고 처방을 해야 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해서 아이 뭐 사정 따위 크게 의미 없겠지 하고 역행성 사정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을 안 드린다면은 그건 되게 큰 신뢰가 될 수 있어요. 놀라시죠? 그렇죠. 놀라시는데 말씀드리면 이제 안도를 좀 하시지만. 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문제하고 역사정에 대한 부분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처방을 드리고 있고 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그 5-ARI 저립선 크기 줄이는 약을 써도 네. 좀 줄죠. 정액량이 좀 줄겠죠? 네. 그죠? 부피도 줄고. 부피가 주니까 만드는 것도 기능을 줄고. 하는 부위가 줄어드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알파 차단제만 역사정 때문에 정액이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네. 그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쓰고 나서도 정액량이 현저히 줄었다. 현저히. 6개월 이상 썼더니 그럴 수도 반 있죠. 이상 줄었다. 반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참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1차 약제는 그래서 두 가지가 공인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약제들을 쭉 읊어볼게요. 항무스카린제, 뭐 과민성 방광 시간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네. 과민성 방광 약제입니다. 즉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도 그 주 증상이 chief complaint이 저장 증상, 그러니까 자주 보고 급하고 밤에 깨고 이런 것들이 주되신 분들은 이런 약제를 항무스카린제를 하나 추가해서 보통 쓰는 거죠. 단독으로 쓴다기보다는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추가해서 보통 쓰게 되고 이 약은 이제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있죠. 네. 입마름이라든가 변비라든가 이런 것들 소소하지만 또 큰일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다행히 약을 끊으면 돌아오기 때문에 한번 증상 심한 분들은 좀 초반에 말씀드리고 트라이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크거나 요패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방광의 소변의 요의를 잘 못 느끼게 해주는 양약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광에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 있는데도 배뇨를 요의를 안 느끼게 되는 또는 잔뇨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성분명과 또 상품명을 읊어보면은 베시케어, 솔리페나신, 또 BUP4, 프로피베린, 토비에즈. 그거 요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토비에즈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요새 아무튼 그 거의 베시케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고 네. BUP4 좀 쓰여지고 네. 유리토스는 하루에 2번 먹는 약이고 나머지는 하루에 1번씩이거든요. 디트로시토는 요즘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씩 부작용과 양리 기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좋아하는 약, 네. 베타3 교감신경 작용제, 베타미가라고 하는 약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장 증상이 심한 경우에 뭐 항콜린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항무스카린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요 2번, 요 계통의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약은 기전이 조금 달라서 방광의 어떤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베타3 리셉터를 항진시키는 작용제로 사용이 되고, 방광의 용적을 좀 늘려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순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그 항무스카린제에 비해서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간혹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분에서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심계항진이나 부정맥,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게 올 수는 있지만 빈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만만하게 부작용이 적다 보니까 편하게 쓰는 약이죠. 네. 그 두 가지는 엄밀히 전립선 약은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같이 오는 저장 증상이 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을에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약이 그 있습니다. 기타 약물에 해당하는 거는 메인은 비대증 약이고 증상에 따라서 애드온해서 쓸 수 있는 약제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베타미가는 너무나 유명한 오리지널 약제명이고 이것도 특허가 만료화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베오바라는 약을 들어보셨나요? 이거 베타미가 다음으로 나오고 그렇죠. 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약이라고 귀추가 들었는데 주목되는 네. 일본에서 만든 약이긴 빨리 한데 나오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보험이 안 되고 있죠. 아 이미 나왔나요? 이미 나왔어요. 아유 제가 몰랐네요. 나왔고 네. 비급여 항목으로 이게 뭐 실손급여는 적용이 되지만 네. 아무튼 저는 거의 사용은 하지 않아요. 약값이 일단 부담되고 네. 뭐 베타미가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약도 있다라는 거를 역시 신약은 비싸군요.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약제비가 너무 싸서 보험으로 풀어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나요?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약제들이 꽤 있잖아요. 후려치니까요. 네. 하여튼 그 다음에 항이뇨제. 이거는 언제 쓰죠?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소변 쫄쫄 나오는 거 괜찮다. 소변 자주 보는 거 괜찮다. 다 괜찮은데 자다가 깨는 거 참을 수가 없다. 그 결국 주소 가장 불편한 부분이 야간요인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야간요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소변 총량이 하룻밤에 많고 혹은 그 요강이 작아서 너무 조금밖에 모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잠이 수면 위생이 나빠져서 작은 자극에도 깨고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는데요. 일단 소변의 총량이 많은 경우에 주로 쓰는 약인데 덮어놓고 일단 자는 동안에 물을 좀 덜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입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뇌에서 나오거든요. 자는 동안에는 소변 만들지 말라고 신장한테 좀 쉬라고 릴렉스하라고 물 만들지 말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호르몬의 기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요거를 추가하게 되면은 밤중에 소변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5번 깨던 거를 약 먹고 2번, 1번밖에 안 깬다. 이런 효과 좋은 분들도 계시죠. 이 약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특정적으로 쓰시는 분이 간혹 오시죠. 그러면 계속 보충해서 드리고 부작용 없다면 계속 쓰는 편입니다. 저도 뭐 이 약을 아주 특정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아주 보수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드리지는 않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부작용도 좀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야간 단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또 일단 그 밤에 소변 때문에 많이 깨시는 분들은 배뇨 훈련 같은 거의 일환으로 취침 전에 수분 섭취를 하지 마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자기 전에 뭐 3시간에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뇨 일지를 써보면은 야간 단요, 밤에는 소변량이 너무 늘어난다. 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쓰고 65세 이상인 분들에서는 어떤 그 전해질 문제, 저나트륨 혈증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가면서 그 확인을 해가면서 쓰게 돼 있고, 네. 그렇죠? 데스모프레신, 바소프레신 뭐 유사 약제 그리고 상품명은 미닐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전립선 비대증에서 또 쓰여지는 요거를 저는 오히려 미닐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발기부전 치료 목적으로 나온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비아그라류, 시알리스류, 또 뭐 자이데나류, 네. 뭐 엠빅스류, 레비트라류, 뭐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개선 효과로
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약이 있죠. 네. 그래서 시알리스 성분명으로는 타다라필 5mg을 OAD once a day 하루 한 번씩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네. 보험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이 좀 비싼 단점이 있지만 쓰시는 분들은 의외로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기도 좀 아, 단단하게 되고 기분이 좋다. 소변도 좀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고 네네.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는 저는 당연히 알파 차단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씩 추가하는 거를 원칙대로 하는데 네. 결국에는 약 좀 줄여달라 끊을냐가 없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으로 요거 하나만 쓰시는 분들이 꽤 돼요. 의외로. 와. 요거 하나만으로 그냥 괜찮다. 야. 네, 그래서 좋습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한 달 약값이 꽤 되지만 한 5만 원? 오르만 하지 5만 않을까요? 되겠죠. 홍삼보단 낫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도움은 됩니다, 분명히. 아까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비아그라를 소변 목적으로 매일 드시는 게 괜찮나라는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비아그라든 시알리스든 특별히 그 병원 금기가 되는 대상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젊은 분께는 저는 사실 발기 목적이기 때문에 몸이 아직 괜찮은데 그래서 의존하시지 말라고 젊은 분께 그걸 권하진 않고 전립선 비대증이 이미 와서 소변 불편하신 분들께는 그 배뇨도 좋고 그리고 다른 발기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권해드리는데 양리적으로 역동학적으로 그 비아그라 성분은 몸에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면 반감기가 이제 지나서 빨리 빠지게 되기 때문에 소변도 좀 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먹는 거는 조금 다른 그 대상이 될 거고요. 시알리스 계통이 몸에 12시간, 24시간 몸에 남아있는 그런 약동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다라필, 시알리스 계열을 저용량 매일 드시는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 매일 드셔도 건강에 해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뚱이님 질문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그 시알리스 5ml는 그 고시사항의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써 있고 다른 약제들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아그라로 치면 25ml, 88정 25ml 뭐 이런 약 있잖아요. 시알리스는 그에 상응하는 게 5ml. 그 다음에 최근 연구에서는 자이데나가 그렇게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네, 50이나 자이데나 75. 50이나 75. 네. 그래서 근데 그 비슷한 양리 기전을 보이는데 식약처 고시사항에 이게 문구가 있고 없고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실손보험 문제가 부각된다면은 시알리스 5ml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주치 입장에서 뭐 실손 여부를 논하지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비아그라 25ml하고 그 뭐죠? 자이데나 50이나 75는 아마 고시사항에 허가사항이 없을 거예요. 오로지 발기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어떤 증상의 치료 목적 이런 그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그건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약회사에서 힘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소팔메토. 네. 소팔메토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그게 사실은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특정 이게 건기식이라고 뭐 괜히 까고 이런 게 아니고 아마 이제 2024년 1월 1일자로 고시사항 좀 변경이 있어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식의 소팔메토는 효과가 없음 또는 건기식의 어떤 성분 재료로 네. 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여기서 얘기한 소팔메토는 의약품 소팔메토가 있어요. 소메토 320mg짜리. 250 아니었나? 320. 320.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퍼믹손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유럽 학회지나 여기에서 에비던스가 있는 걸로.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처방을 드릴 때? 그렇죠. 네. 뭐 훨씬 저렴하죠. 다른 인터넷에서 건기식을 사는 것보다. 그래서 톱이죠. 그러니까 톱 야자의 열매인데 뭐 과거로부터 뭐 소변 불편할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먹으면 좋았다 이런 설이 있었고 뭐 밝혀보니까 이론은 뭐 거창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전립선 크기 줄이는 성분의 효과도 조금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알파 차단제처럼 조금 넓혀준 효과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천연의 그 복합제 같은 느낌으로 많이들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말씀대로 연구의 결과가 이제 갑론을박 좋다는 데도 있고 아니라는 데도 있고 해서 먹어서 기분 좋으면 드세요. 이런 정도로 많이 요새는 처방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막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시는 경우에는 너무 그 과장된 광고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그 남성에 좋은
뭐 인스타그램이 되는데 광고 나온 거 네. 저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네. 결국은 성분이 소팔메토더라고요. 그렇군요. 소팔메토하고 옥타코사놀 성분이 주는데 음. 광고는 무슨 뭐 정력제처럼 아, 판매가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들어오면 먹는다. 자, 그래서 오늘 원래 주제.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사실 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된 계기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서울대병원의 비뇨의학과의 김수흥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가끔 하는 걸 알고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그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네, 하고 네. 교수님의 수십 년 된 그 경험에 대해서 뭐 페이퍼를 주셨어요. 저한테 읽어보라고.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어떤 그 약물요법, 그러니까 그 비뇨의학과에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급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약물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배뇨 증상이 온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해부학적인 요인이 주된 그 팩터가 되겠냐 아니면 역동학적인 요인이 되겠냐 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습관적인 요인이 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뇨량에 따른 소변 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워낙에 전립선이 크거나 폐색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오히려 쫄쫄쫄 더디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전립선 크기가 별로 크지 않고 민감하게 소변을 뭐 습관적인 요인이 됐건 과민성 방광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소변을 자주 보는 분이라면은 배뇨량 자체가 적으면은 줄기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수압이 높아야 콸콸콸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물을 많이 먹고 참았다 봐라 또는 빨리빨리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1차, 2차 약제들도 있고 보조 약제들이 약간 5가지를 열거를 했잖아요. 그 조합을 잘 맞춰서 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경우였고요. 네. 2번은 제가 아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배뇨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습관이 있고 이를 고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된다. 뭐 일견은 맞는 말이고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는 말이고요.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또는 뭐 커피를 많이 드시면 요새 뭐 어떤 연구에서 암 예방이 된다. 아이고. 뭐 이런 것도 일견 좋은 말이긴 하죠. 근데 비뇨의학과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배뇨 문제가 있어서 오시잖아요. 증상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평균은 하루의 소변량은 한 대략 1.5리터 이상이 되면 좋겠고 회당 뭐 250이건 350이건 300cc 정도를 평균으로 네. 이 정도인가요? 오줌보가 이 정도는 돼야겠죠? 네. 그리고 하루에 5에서 7회 정도를 배뇨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표준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간에 어떤 방광 훈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시간 맞춰서 약간 참았다가 일정한 양으로 배뇨를 하기. 너무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물을 얼마나 드시냐에 따라서 간격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를 위해서 배뇨 일지를 활용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술과 커피는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 크게 좋을 건 네, 없죠. 저희는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동반된 다른 질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환자분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보다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설명을 드려야 될 의무가 또 저희는 있고요. 그래서 특히 야간뇨를 얘기하시는 분, 아까 야간뇨 얘기를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네. 뭐 야간뇨가 있는 원인이 다른 기저질환과 뭐 심장, 신장질환 또 야간에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인데 네. 소변 때문에 잠을 자꾸 깬다고 생각하시긴 하지만 의외로 잠을
충분히 깊게 못 주무셔서 얕은 수면 때문에 자꾸 깨면은 소변 보러 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럼요. 수면장애는 또 나이와 함께 점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뭐 60대 한 번 정도 깨는 거는 정상으로 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약물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이거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네. 거다 보니까. 네. 4번 문제가 치료에 대한 불만족 또 약제 복용을 지속할 수 있는 수능도가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보통은요. 네. 그래서 각 약제, 기본 약제, 알파 차단제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내가 어떤 약을 쓰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도 주치의한테 해보시고 주치의 선생님도 가급적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비뇨의학과에서 방문해서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5알파환원 효소 억제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대개의 부작용은 복용 초기에 나타납니다. 뭐 한 5년, 10년 썼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떤 이 약을 쓰고 나서 어떤 몸에 변화가 있거나 안 좋은 느낌이 있거나 하면은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냐? 약을 바꾸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거를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더 있기도 하고 네.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뭐 네. 있는데 네. 일단 시간이 마지막으로 부족하니라. 뭐 그 질문 주신 거 하나만 더 바꾸서 네, 네. 나머지 내용은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수술적 치료 관련된 거는 일단 클립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K님 거만 보고 갈까요? 시간이 없군요. 송구합니다. 다른 분들은. 네. 자, 2020년, 2023년 두 번 조직 검사를 했다. 그리고 PSA는 약을 먹어도 사다라고 한다면은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를 드셨나 봐요.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그러면은 4라고 하면 8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수 있겠죠. 올해 3월 신장 무룩이 커졌다. 진료 보면서 CT도 찍고 혈액 검사했는데 PSA 5.6, 그러니까 10이겠죠. 네.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나왔고. 5.94겠죠. 네. 그리고 전립선이 100g이다. 엄청나게 매우 큰 크네요. 거죠. 5배. 네. 근데 크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또 아닐 겁니다. 그 교수님 말씀이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오히려 작은데도 PSA가 높으면 우리는 좀 더 그렇죠. 걱정을 하고 전립선이 크다는 말은 세포 수가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PSA에 정상적으로도 만들어내는 양이 많을 수 있으므로 차라리 아무튼 조직검사 한번 다시 권유받았는데 세 번째 하긴 너무 싫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데 혹시 MRI는 안 찍으셨는지 하나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교수님 플랜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지난달에 뭐 저하고 정재현 원장님하고 프로스테이트 캔서 얼리 디텍션 조기 발견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곧 그 갈무리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은 전립선이 100cc인데 PSA가 뭐 높긴 하지만 5점대면은 근데 그 5AL을 써서 곱하기 2를 해야 될까요? 10으로 봐야 될까요? 10으로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전립선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 PSA density, 밀도란 게 크기 대비해서 비례해서 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조직 검사당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 같으면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파라메트릭 MRI 같은 걸 찍어보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조직 검사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6개월마다 계속 피 검사하면서 네. 클로즈 옵저베이션, 액티브 서베일런스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역시나 이것도 저희 의견이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RI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100g인데 소변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암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은 그에 따른 뭐 레이저 수술이나 홀랩 같은 수술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도 고민을 있고요. 해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일단 다음 시간도 있고 저희가 너무 또 시간을 오버해서 잡아먹었네요. 네. 송구합니다. 정리 더 드릴 말씀은 많고 뒤에 의료 붕괴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